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중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어떠한 노력,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인데,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성, 바로 부모 산성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나를 진정한 나로 채우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일정한 시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라도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 개인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그 위에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할까, 또 나쁜 관점에서는 구속,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 될 텐데, 크게 5가지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개념인데, 부모도 타자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타인처럼 대하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 친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야 되고, 서로를 위해야 되고, 정말 가장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과 달리 부모가 내가 될 수는 없죠. 결국 나라는 관점에서 부모님도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결국은 이제 타자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 분리라는 개념 몇 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까워도 부모님과 나의 과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에도 나를 키워주셨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과제로 떠넘겨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평생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나의 과제로 인식을 해서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부담, 평생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긍정적 의미의 부담을 갖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부모님의 삶의 과제마저도 내 것인 것처럼 짊어진다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도 타자고, 결국 과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효라는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 물론 우리가 부모님과 친하고 위하는 것,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라는 게 일종의 종교처럼 과도하게 이데올로기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책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 앞에서 운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니 3년이나 그 산속에서 운막 생활을 한다, 좀 상상하기 어렵고 이상하죠. 그리고 백범일지를 봐도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허벅지살을 칼로 베어내 가지고 그걸 구워서 어머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효도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겠죠. 그 정도로 조선시대는 유교, 일종의 종교잖아요. 효라는 게 종교처럼 너무 과도하게 인위적인 이데올로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강박, 물론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의 면면이 보면은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모든 것들을 지배를 했죠. 물론 개인의 어떤 내면적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한 종교, 그런 측면으로는 좋지만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 그런 종교로서는 정말 끔찍한 폭력들, 다 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효가 어느 정도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부모의 요구, 나에 대한 가스라이팅 이런 게 있어도 사회적으로 효를 행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손가락질 받는 뭐 그런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인가 폭력인가. 이거는 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물리적 폭력,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또 정신적 폭력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자녀가 왜 그랬어요? 사과를 받고 싶어요. 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단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름에 폭력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 거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형식 중에 이런 것들은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번째는 선택과 책임의 회피 도구.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길을 강압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강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입장에서 그거를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그거를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 그것을 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는 도구로서 부모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평생 나에게는 이제 변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부모 때문에 나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일로 가라고 그래서, 핑계,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비겁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마지못해 부모의 강권을 따라하면서 이러한 회피 도구로서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원망은 해결 방법 없는 비용, 이런 개념인데, 나이가 뭐 40, 50, 심지어 60이 넘어서까지 부모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그 부모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원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을 털어내느냐 털어내지 못하느냐. 왜냐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에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좋은 구조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그것이 좋은 구조건 나쁜 구조건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나쁜 구조에 우연히 끼었다 해서 그것만 평생 탓하고 나는 그냥 인생 끝난 거야, 그때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극한의 내 삶에 대한 오너십,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인생이고 나만의 서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은 해결 방법이 없는 과도한 비용만 치르는 것이다. 간혹 보면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다, 사과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부모가 자녀에게 한다, 쉽지 않죠. 부모는 나름대로의 전체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만들어 온 논리가 있는 거야. 내 인생도 힘들었고 힘든 상황에서 뭐 낳고 뭐 키우고 하다 보니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저렇게 나를 원망하고 오히려 사과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가 더 엉망이 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해결 방법이 없는 부모 원망, 마음속에서 그냥 싹 걷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제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볼 텐데, 이거는 그냥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긴장되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아이가 이쁜지 어쩐지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어느 정도 생기고 둘째를 낳으니까 막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랑이고 둘째는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달린 거죠. 둘째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첫째들이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뭐란 말이냐, 내가 첫째로서 살아오면서 그 책임감, 그러니까 첫째가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첫째라는 이유로 인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많이 요구받잖아요. 부담감도 갖게 되고 막 그 눈물겨운 내용들을 막 토로하는 거죠. 동생에게는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받았고, 그리고 또 동생을 돌보기까지 하고, 하여튼 첫째들의 원성이 많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제는 둘째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둘째는 뭐 속 편했는지 알아? 늘 옷이건 뭐건 물건이건 헌 것을 물려받아서 입거나 쓰게 되고, 또 그 위 첫째로부터 또 괴롭힘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지원도 첫째한테 더 많이 가고,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 쉽지 않았다, 막 이런 글들이 또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싸우다가 그래도 나름 뭐 수준 있는 그런 커뮤니티였나 봐요. 그래서 화해를 하자. 그래서 첫째고 둘째고 이제 필요 없고 하나 낳아서 외동이 낫다, 이런 식으로 화해하면서 결론을 지었더니 갑자기 이제는 외동들이 막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외동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외롭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외동들은 세상과의 그 인연의 끈이 딱 끊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지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외동이라는 사회적 편견, 뭐 자기 멋대로일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원성이 막 토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형제 관계, 자매 관계에서도 화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첫째는 첫째대로 쉽지 않았구나, 또 둘째는 둘째대로, 또 뭐 삼남매 삼형제면 막내도 막내 나름대로, 외동은 외동대로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여담으로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은 진짜 나의 것인가? 결론은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오래된 뇌의 영역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감정이 진짜 나의 것이라면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아 멈춰라, 멈춰야죠. 그게 바로 내 거라면.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그만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감정은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 스스로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에 빠져서 막 우울해지거나, 또는 미래의 감정에 빠져서 불안해지거나, 결국 이 우울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의 양대 산맥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일단 감정을 손님으로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맞대응하고 싸우려고 하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막 태풍이 막 더 휘몰아치면서 커지듯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찾아왔을 때, 아, 또 이런 감정이 나에게 왔구나, 환대하고, 그리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감정이 왔으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개미라는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개미 감정이 또 오셨구만.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막 독수리가 내 뇌를 쪼듯이, 아이고, 독수리 감정님이 또 오셨구만,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리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 명명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충분히 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 무언가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면 계속 그 감정을 불러내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렇게 애도하면서 감정을 화석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항상 유쾌하고 발랄하고 막 긍정적이고 이런 존재는
이 세계에서 명랑 만화 속의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많은 문제, 슬픔, 고난, 아픔을 간직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 인간의 서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디폴트 값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